1992년 1월 17일 자정,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파출소에 강도 신고 전화가 급하게 걸려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이미 강도는 도주하여 사라지고 난 뒤였고요. 방 안을 보니 온통 어지럽혀져 있는 가운데 집주인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팔과 다리는 테이프로 묶여진 채 몸 여러 군데에 칼이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방의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것이 확실해 보였고요. 신고자가 현장을 다 지켜봤던 사망한 남성의 딸이었던 김보은 양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딸은 겁에 질려서 불안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김보은 양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침착하게 경찰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응급구조대와 형사들이 도착했고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현장 감식반은 지문과 족적 등 증거 수집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온 방 안을 뒤져서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정작 여대생이었던 이 딸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심야에 강도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란다나 창문 등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공격받을 때 반항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이러한 단서들로 봐서 범인은 돈을 노린 강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짜고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서 아주 확실하게 살해한 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강도 사건의 형태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자 경찰이 김보은 양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슬쩍 떠봤던 거죠. 그러자 김보은 양은 그 짐승이 아직 살아있느냐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요. 김보은 양은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발생했던 김보은 양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은 양이고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흉기는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요. 집 안에서 가족의 것이 아닌 지문이 발견됩니다. 이 지문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이 딸 김보은 양과 같은 대학에 다니는 김진관이라는 21살의 남학생으로 밝혀집니다. 이틀 후에 경찰은 김진관을 체포한 뒤에 피해자의 딸인 김보은 양을 불러서 아는 사람인지 서로 대질시킵니다. 그러자 체포된 김진관을 본 김보은 양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이자 담당 형사가 김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가가자 김양이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양과 이 범인이었던 김관진은요, 사실 서로 연인 관계였습니다. 김양은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을 집에만 묶여서 지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요. 대학에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고, 그러던 도중에 알게 된 남자가 김관진이었습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김양에게는 사실 어느 누구도 모르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고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고요. 둘 사이가 아주 가까워질수록 이 김양에게는 점점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불안함을 참다가 견디다 못한 김양은요, 결국 남자친구에게 예전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인 김관진이 들은 그날 김보은 양의 고백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양은요, 9살부터 12년간 함께 살던 새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은 어릴 적 새아버지에게 더럽혀졌던 자신의 몸이 너무 부끄러웠고,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도중에도요, 주말만 되면은 새아버지에게 불려가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며 지내는 것이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로 시작된 거였죠. 이야기를 다 들은 남자친구요, 김관진은 김양의 새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우리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아끼고 의지하고 앞으로 교제를 할 테니 아버님께서 이 행위를 멈추고 우리 둘 사이를 인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보은 양의 새아버지는요, 이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다시 찾아오면 둘 다 죽이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김보은 양의 새아버지의 이름은요, 김명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요, 김영호는 당시 청주 검찰청의 총무과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김양은 어릴 때 신고한 적이 있으나 김영호가 검찰청의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도 아버지에게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신고를 포기합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이라는 존재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성역에 있었거든요. 대검찰청의 예규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 소속 직원의 범죄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경찰이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근친 강간범이 막강한 검찰의 간부 신분이다 보니까 경찰이나 주변 어디에도 이 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갈등을 하던 끝에 이 둘은요, 함께 의붓 아버지인 김영호를 살해한 후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합니다. 남자친구는 범행 전날 서울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하여 범행 장소인 충주에 내려갑니다. 그 후에 김영과 전화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했고요. 범행 당일 1시 30분경 김양이 직접 집문을 열어주었고 남자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영호는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이 남자친구는 김영호의 방에 들어가서 머리맡에 식칼을 손에 들고 김영호를 겨눈 채 양 무릎으로는 김영호의 양팔을 벌려서 눌러놓고 꼼짝 못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김영호를 깨웠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양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놓아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몇 마디를 서로 주고받다가 식칼로 김영호의 심장을 찌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살해 후에 김양과 남자친구는요, 강도 살인을 당한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죽은 의붓 아버지의 양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에 집안의 현금을 찾아서 전부 없앴고요.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서 마치 강도 현장인 것처럼 주변을 흐트러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양이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김양의 속옷끈을 칼로 잘라놓고요. 양 손목과 발목을 공업용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현장을 달아났고요. 김양은 손목과 발목이 테이프에 묶인 채 옆집으로 가서 강도를 당했다라는 말과 함께 허위로 신고한 사건이 됩니다. 당시에 김보은 양의 나이는 대학교 2학년 21살이었습니다. 김영호가 새아버지가 됐던 것은요, 김양이 7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김양이 9살이 되던 때부터 김영호의 성폭행이 시작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새아버지라는 탈을 쓴 짐승이죠. 이 김영호는요, 수시로 9살밖에 안 된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엄마 몰래 했습니다. 엄마 몰래 시작되었지만 한 번은 엄마에게 들킨 뒤에 그 뒤로는 아예 엄마 앞에서 노골적으로 성폭행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김보은 양의 어머니를 한 방에 두고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김영호는 김양이 12살이 된 이후로는 생리기간에도 성폭행을 했고, 목욕을 하고 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성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검찰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 수사에서 압수했었던 성인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걸 보여주며 그대로 따라하기를 강요하기도 했고요. 아주 온갖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매일 요구합니다. 김양은 어릴 때요, 처음에 이러한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자기처럼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을 당하고 사는 건 줄 알고 있었대요.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보은 양은 점점 자라게 되면서 이상하다라는 자각이 스스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양은 너무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고통스러워서 경찰이나 지인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김영호는 식칼과 쥐약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그 순간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김영호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 부인을 담뱃불로 온몸을 지져서 도망가게 했고요. 딸을 질식사시킨 적이 있고, 재혼을 한 뒤에는 김양의 가정교사도 성폭행하고 고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김양의 이 두 모녀는 김영호에게 지배당한 채 성적 놀이개로 능욕당하고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며 고통 속에 살았었습니다.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들었던 이 남자친구의 부모요, 김보은 양의 부모님은, 김보은 양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죠.
어떻게 아버지가 딸을 강간할 수 있느냐라는 공분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십 명의 변호사가 김양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고요. 거대한 아주 변호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성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떠한 점에서였냐면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생인 어린 아이라면 모를까, 대학생이나 되는 성인이 된 여자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의붓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렇게 매일 밤 당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나 이 김양과 아버지의 관계가 내연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시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김양이 이렇게 당하도록 김양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의 딸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자 이 김양과 어머니를 심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는가? 왜 계속 당하기만 했는가? 결과가 이들의 당시 심리 상태는요, 고대에 있었던 노예들의 심리 상태와 같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는 손발이 묶여져 있지 않죠. 자유롭습니다. 손발이 묶여져 있지 않으면은 이를 부려먹을 수 있죠. 그리고 도망가려면 사실 얼마든지 도망도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망을 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무작위로 노예들을 살해하거나 심하게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주 엄청난 공포심들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못 이기고 도망갈 업무를 못 낸다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요, 이 김영호는 김양과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공포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관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수시로. 엉뚱한 짓 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의 모든 검찰 수사망은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김영호는 가끔씩 조사받던 피의자들을 일부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보여주는 거죠, 가족들에게. 수사 과정을 일부러 집에까지 데려온 이 피의자들에게 김영호가 친절하게 수사를 진행할 리가 없죠. 폭행과 가혹행위, 고문, 감금식의 취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장면을 이 두 모녀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서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재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당시에 김양의 변호인과 사회단체에서는 이 김양과 남자친구는 정당방위를 했기 때문에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있었던 1심 법원에서는요, 재판부의 판결이 사회 통념상 사당성을 결여한 정도의 방어를 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방어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범행 자체가, 동기는 인정을 하지만 범행 자체가 미리 사전에 공모를 했고 식칼과 공업용 테이프를 사고 시간까지 정했다는 거죠,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문제로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8만 7천 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 두 피고인들의 석방을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항소를 했지만
김진관 군, 남자친구죠. 김진관 군에게는 징역 7년과 김보은 양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에 1993년 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김보은 양은 사면되었고 복권되었습니다. 전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범죄 사실 자체를 남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권이. 그리고 김진관 군은 남아있던 자녀 형기의 절반을 감형받게 되었고요. 1995년 2월 17일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등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자리하게 됩니다.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술에 취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는 경우인데요. 이 심신미약이라는 게 대체 언제 해당되는 것이고 어느 때 인정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판결을 내리는지가 의문스러워집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김보은 양이 당시에 정당방위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라는 것이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수준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정당방위를 성립하는 것이. 상대의 폭행에 비해 더 약한 수치의 저항이어야 되고요.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만 정당방위가 성립되고 상대방이 들고 있는 흉기에 비해서 덜 위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상처를 입혀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정당방위라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죠. 교육도 없고요. 김보은 양도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어디서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2년간 자신의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안일한 법 제도가 김영호라는 짐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요, 자신의 집 주변에 살던 남성에게 강간당할 뻔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혀가 자기 입에 들어오자 이 여성이 이 혀를 깨물어서 남성의 혀를 잘라버렸던 사건인데요. 이게 당시에 신문과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자신을 보호한 건데도. 다행히 무죄는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뉴스를 타고 보도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남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독한 년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얼마나 세게 깨물었으면 혀가 잘릴 정도였느냐, 이러한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정당방위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슬람 국가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거는 9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김보은 양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